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죠. 근데 계약 해지는 뭐냐면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거 이런 걸 특히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때 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인데 나중에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이런 것을 해제라고 한다. 계약이 유효인데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다. 소급 무효. 소급이 처음부터 이런 뜻이다. 근데 해지는 앞으로 끝내는 거예요. 장래효라고 하죠. 요거는 예를 들면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거예요.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이고요. 임차인이 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있는데, 뭐 X라는 집을 세대로 살고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데 만약에 세가 중간에 밀려요. 2번 밀리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해지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있던 계약을 냅두고 앞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앞으로 끝나는 거. 이런 것을 해지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끝난다 그래서 장래효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임대차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런 계속적 계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 앞에서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계속적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서, 우리 매매 계약 같은 것은 한 방에 딱 계약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끊는 것이 해지다. 그래서 이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여기서 그쳐 이런 뜻이고, 쟤는 제거해버리는 거죠. 있던 걸 다 없애는 거니까 있던 걸 다 요걸 없애고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것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걸 한번 봐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예를 들면 갑이 또는 을이 이 계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을 때 그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근데 법의 격언 중에 이게 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은 지켜져야 돼. 마음대로 깨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드라마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살다가 갑자기 너랑 이혼! 이런다고 이혼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도장을 한번 찍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렇게 파기하려면 이 해제권이 생겨야지 된다는 거죠. 해제권이 있어야 돼.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해제권이 있다고 다 해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해제권 행사, 해제이기삽실이 해야 돼. 뭐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게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해제의 효과 이렇게 돼간다. 이렇게 전개가 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해제권이 생기는데 거기에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약정은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으로 해제권을 유보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매수인이 X라는 토지를 사는데 그게 나중에 샀다가
공장 지으려고 산 거예요. 공장 건축허가 받아서 공장 지으려고 산 거야. 근데 샀다가 공장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쓸데없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장 건축허가 못 받으면 걱정이네. 그랬더니 이제 매도인이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건축허가 못 받으면 계약 물을 수 있게 해줄게. 물려줄게. 그 물리는 게 해제할 수 있게 해줄게.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공장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계약으로 해제권이 생기는 거죠. 이걸 약정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매매 계약 가서 공부하실 건데 거기에 계약금 문제가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줘. 해약금.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약정 해제권을 유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권이 있는데 법정 해제권이 있다. 이 법정 해제권이 우리 이제 계약 총칙편에서는 어떤 것이 인정되느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인정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인정해준다. 거기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또 불완전 이행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채무불이행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채무불이행은 우리 계약을 해서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건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그게 이행이 딜레이 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이행불능 이랬을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해서 깰 수도 있다. 그 계약을 깰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계약 각칙에서 또 몇 군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경합한다. 이렇게 말한다. 경합한다는 얘기는 이게 둘 다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요. 둘 다 생긴다. 예를 들면 우리 계약금을 주면 이제 중도금 주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준 건데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 한 해제권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네? 그거 자체는 이행지체가 되죠. 이행지체가 돼서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 이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생길 수 있다고. 네, 그 말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법정 해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번 봐보겠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이행지체 이 경우가 있는데 이행지체는요.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 그 이행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딜레이 되고 있는 게 이행지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지체일 때는 바로 계약 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기회를 줘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행 제공이 없을 때 그때 해제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야. 일단 544조 조문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44조 조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거는 뭐냐면 이행채무 해제 그랬는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이행지체가 되고 있을 때 그때는 이행이 가능하니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가 독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독촉하는 거 빨리 주세요. 앞에서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최고는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빨리 답해 주세요. 독촉을 하는 거죠. 여기는 빨리 주세요 라고 독촉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 해제권이 생겨서 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이행거절을 해버렸어. 이행거절이 있으면 굳이 안 주겠다는 사람한테 취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취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근데 한 가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 해제권이 생기는데 부수적 채무불이행 가지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꾸면 주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 가지고는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또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계약을 맺었다가 해제한다는 것은 그 계약을 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해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니,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느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친구랑 사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절교할 수도 있죠. 어떨 때 절교를 해요? 그 절교하는 게 계약 해제예요. 절교하는 건 얘랑 도저히 친구할 수 없어. 그럴 때 절교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럴 때 절교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그 친구가 맨날 약속 시간에 5분 늦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5분 늦는다고 절교하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조금씩 늦을 수도 있죠. 그 성격인데 어떡해. 근데 이제 얘는 도저히 친구할 수 없어. 그럴 때 절교하는 거라고요. 약속 시간 5분 늦는 건 부수적 채무불이행이야. 야, 너 페널티로 오늘 밥 사. 이렇게 하면 되지. 절교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네. 그래서 부수적 채무불이행 가지고는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545점 좀 두고요. 그런데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요건 이렇게 했는데 이행 지체가 돼야 요게 우리 계약 해제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행치가 되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잔금 안 주는 게 이행치가 되려면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인이 잔금 안 주는 게 이행치가 되려면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했어야지. 이행 제공을 해야 그 잔금 안 주는 게 이행치가 된다고. 서로 같이 이행을 안 해버렸다. 그러면 이행 지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동시행의 항변권의 효과로서 지상 X 그랬잖아요. 이행치가 안 돼. 상계할 수 없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행치가 되게 하려면 쌍무계약에서는 내가 이행 제공을 했어야 돼. 물론 그 이행치가 되려면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는 고의과실을 말한다. 고의과실로 이행치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런데 바로 해제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취고를 했는데 그때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런데 취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미리 이행거절 해버렸을 때. 미리 이행거절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안 주겠다는데 뭐하러 취고를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정기행위라는 거야. 정기행위. 근데 정기행위가 뭘까?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기행위는 정기적으로 뭘 하는 행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쉬워요. 뭐 우리 부패나 예복, 화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언제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잔치가 있을 때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내가 무슨 가족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좀 넓은 의미의 넓은 가족들, 일가 친척이 모인대요. 근데 요즘 다 준비하기 힘드니까 뷔페를 불렀어. 그러면 그 뷔페는 언제 와야 돼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식사 시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파하고 난 뒤에 점심 때 불렀는데 저녁에 오면 안 될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런 게 정갱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와야 의미가 있는 것을 정갱이라고 한다.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기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가 정갱이야.
우리 예복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예복은 예식 시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식 끝났는데 예복 오면 뭐 하냐고요. 화환도 그 잔치가 있을 때 와야지. 그 행사 있을 때 화환이 와야지. 그 행사 끝난 뒤에 화환이 오면 뭐 하냐고. 네, 그 말이다. 그래서 이제 치고라는 건 독촉한다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잔치 다 끝났는데 독촉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갖고 올 필요가 없지. 치고할 필요가 없어. 이런 뜻이다. 그래서 545조 조문 한번 봐보시면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를 정기행위다 이렇게 본다고. 근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시간에 부패 예복 화환이 오지 않으면 상대방은 전조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원래 요거는 그 시간 지나서도 갖고 올 수 있잖아. 이행지체죠. 가능한데 그 날짜를 못 지키는 거, 시간을 못 지키는 게 이행지체라고. 그럴 때 해제하려면 채굴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채굴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랬지 해제됐다라고는 안 했죠. 그래서 정갱에서 채굴은 필요 없지만 해제가 되려면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만약에 부패를 점심시간에 불렀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안 왔네. 그래서 짜장면 먹고 다 끝났어.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갖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저녁에 다른 또 2부 모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2부 모임이 있으면 낮에 못 왔으니까 저녁에 갖고 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게 아니야. 계약 해제를 하려면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과다치고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원래 채무가 500만 원인데 채권자가 1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독촉하는 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했다는 얘기는 청구하는 거지. 빨리 줘! 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본래 급부해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증거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할 때, 그때는 아예 그 채무에 대한 채고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채고에 찾아본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채고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불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위험부담이랑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랑 공부하면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얘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갑과 을이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X가 불능이 됐어. 근데 그 불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 원무과. 근데 이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데, 이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서 여기에 뭐 돈을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건 총칙에서 공부하겠지만 금전 채무에서는 불능이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한테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이행불능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불능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불능해야 돼. 확정적, 종국적 불능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될 수 있어. 그런 건 불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불능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가다가 로또가 당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로또가 당첨이 돼서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불능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능은 여기서 X만 불능이 돼. 그래서 이제 보셨다시피 매도인, 매수인 그럴 때 이때 불능이 나온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채무자다 이런 뜻이라고. 이걸 이제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 문제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 문제가 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 그럴 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후발적 불능이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효과로서 우리 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가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이런 것이라고 그리고 대상청구권 이런 게 인정되는데 이때 이 손해배상이 원래 이행지체 같은 경우는 원래 채무를 이행하면서 늦은 거에 대한 배상을 해요. 그런 걸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지연배상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채무불이행에서는 원래 채무가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그거 대신에 다른 손해배상을 해. 그런 것을 전보배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전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전자가 채울 전자예요. 보충할 때 보자고요. 전보배상 청구권. 그래서 이제 전해대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제권 문제인 거죠. 됐죠? 요걸 미리 전제해두고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이행불능의 경우 요걸 조문 한번 읽어보십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채무자의 책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귀책 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 불능이 후발적 불능을 말하는 거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앞에서 이행지체하고 좀 달라요. 이행지체에서는 이게 이행이 가능하니까 일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독촉을 한번 한다고 최고를 하고 안 주면 해제할 수 있어. 근데 이행불능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최고가 필요가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인 거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쌍무 계약,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이행치가 되게 하려면 내가 제공을 했어야 돼. 그런데 이행불능에서는 내가 제공한 대로 그쪽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공할 필요가 없어. 또 한 가지가 이행지체가 되려면 이행기가 됐어야 돼. 이행기가 됐는데 안 주는 게 이행지체인 거죠. 예를 들면 날짜가 4월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행하기로 한 날짜가 4월 20일. 근데 4월 20일이 됐는데 안 주는 게 이행치라고. 근데 만약에 3월 20일 날 이행불능이 돼버렸어. 그럴 때 4월 20일까지 기다려서 계약을 해제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안 되는데 4월 20일 날 이행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이행불능이 된다는 건 확실히 불능이 된다. 확정적, 종국적 불능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데 4월 20일 날도 안 되는 게 이행불능이라고. 근데 굳이 그때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가능한 게 아닌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계약 해제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요건데 종종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서 최고 제이스 이렇게 외워둔다. 최고 제이스. X를 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최고는 제2가 아니지. 제1이지. 최고 제이스다. 최고할 필요 없어. 제공할 필요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건 이행 거절도 마찬가지야. 이행 거절에서도 안 주겠다는 사람한테 최고를 할 필요가 뭐 있어. 안 주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제공하면 뭐 하냐고요. 뭐하러 안 주겠다는 사람 할 때 이행기까지 기다릴 거야. 이행불능이 아니라도 이행 거절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최고 제이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서 원시적 불능, 이건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지 원시적 불능일 때는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시적 불능일 때는 이게 원무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익 배상을 한다. 근데 거기에 일부 불능이면 그때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 그래서 대금 감액 지원권, 담보 책임으로 갔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다 정리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이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때 채무 불이행으로 이행 불이행이 되면서 그때 그 효과가 전해대 이렇게 된다. 여기 전해대가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대권, 그리고 대상청구권, 이행 불이행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생긴다라고 한다. 공부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채권 총칙편의 이행 불이행편을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해대라고 이렇게 된다. 딱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어. 그때는 어떤 문제라고요? 위험 부담 문제가 된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우리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이행이 됐을 때 요거는 이때 이 매수인이 누구예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되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 해제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 가지고는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요건 그냥 위험 부담 문제인 거죠.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 불능의 경우가 있는데 그건 봤고요. 불완전 이행의 경우가 있다. 이 불완전 이행 요거는 뭐냐면 이행이 완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학설상 인정되는데 불완전 이행의 경우가 어떤 것이냐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완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얘 문제예요. 근데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다. 이걸 이제 추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행지체처럼 처리를 하면 돼. 근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해. 그때는 이행불능처럼 처리하면 돼. 그래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유추해서 해대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판례 통설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의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지체가 수령 지체를 말한다. 수령 지체를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 총칙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냥 잠깐만 좀 들어두시면 그 파트에서 공부한 걸 이제 여기서 정리해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채권자 지체의 성질과 관련해서 이게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채무 불이행의 공통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대권 이게 인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해대권 인정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판례는 법정 책임설 채권자는 무슨 이 채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법에서 어떤 책임만을 부과해 준 거예요. 근데 해대권 이런 걸 법에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요게 판례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학설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으면 최근에 나왔어. 그러니까 판례에 나온 것들은 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죠. 시험 문제는요. 전원합의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입장을 막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뭔가 이 판례가 막 나왔어. 그러면 요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또 최근에 우리 판례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 발생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사정 변경의 원칙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민법 총칙 시간에 이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보시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어떤 이런 기초 위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이렇게 바뀌어. 또는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을 이렇게 바꾼 대로 수정합시다. 라고 하는 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야. 예를 들면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집들은 막 다 세가 올라가네. 그러면 올려주세요. 아니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 세가 막 다 내려가네.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법에 규정돼 있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 증액해달라, 감액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게 법조문에 없어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네, 그런 것에 의해서 사정 변경의 원칙은 해제권이 인정된다라고 한다. 근데 매매 계약에서 이런 걸 실제로 인정한 사례는 없어. 근데 이론적으로 인정된다. 요 판례는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총칙 공부할 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서도 우리 보신 것처럼 계약 해제는 주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 가지고는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 행사 문제가 있는데 이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예, 문제예요. 조문으로 한번 봐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543조 1항과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방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죠. 단독으로. 단독으로 하는데 상대방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의사표시를 혼자서 해. 상대방한테.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우리 이제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게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지금 이제 한번 어저께 나왔던 얘기가 도달주의 원칙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가면 진짜 쉬워진다. 근데 도달하면 구속력이 생긴다니까요. 처리하면 안 되지. 처리하지 못한다. 당연한 걸 한 번 더 써놓은 거야. 당연한 걸 써놓은 것이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해제할 때 이게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동시에 되는 건 아니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547조 1항과 2항 한번 봐보겠습니다. 1항과 2항 시작. 이건 이 문제다. 갑을병이 정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해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해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해지할 때 전원이 다 해야 돼 이 말이에요. 누군 해지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전원이 이런 뜻이에요. 전원이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만약에 정이 갑을병한테 해제를 할 때 전원에 대하여 이 말은 전원에게 이런 뜻이에요. 전원에게 누구한테는 해제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이렇게 하죠. 해제의 불가분성이다. 나누면 안 돼. 가분이 아니야. 네. 그런데 할 때 동시에 되는 건 아니야. 뭐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사람한테 해제권이 소멸해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같이 소멸해버려. 이 불가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인 소멸, 다른 소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해제의 효과 법 공부는 요 중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논리적으로 쭉 가는데 그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 논리를 체계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규범으로 딱 정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법 공부는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이렇게 전개된다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셨죠? 그 논리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셔서 내가 민법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때는 이제 학자 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됐습니다. 일단 해제 효과가 나와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해제했다는 거요.
요 계약을 해제한 거죠. 해제를 하면 이 말이에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됐어. 이걸 직접 효과서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왜 이런 논의가 나왔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 맺은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141조에 써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법조문에 써져 있다고요. 141조에 가면. 그런데 해대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말이 없네. 근데 그걸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뭐 원상의 보호무가 있다든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든지 등등 해석해 보니까 요걸 전제로 한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런 걸 직접 효과설이라고 한다고. 직접 효과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걸 알면 되죠. 우리 판례와 학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참고로 이 해제권도 형성권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형성권일까?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렇게 권리 변동이 돼버렸다니까 그 관계가 형성돼 버렸어. 앞서서 우리 지상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했더니 그냥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없던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버렸네. 형성. 근데 해제는 유효인 계약이 아까 보신 것처럼 유효인 계약이 해제를 했더니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어 버렸네요. 형성돼 버렸어. 취소권도 마찬가지야. 취소권도 형성권. 그래서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건 형성권이야. 권리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지배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고 항변권이 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지청형항 이렇게 외울 건데 얘는 형성권이다. 아까 동시행위 항변권은 성질이 항변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채권 같은 건 청구권이에요. 주세요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해제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됐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해제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받는 게 낫겠네. 빨리 줘! 라고 했을 때 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이 사람도 이행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외우면 또 잘 안 되니까 해제한 뒤에 갑자기 그 사람이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내놓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채무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이미 해제했잖아. 당신이 이미 해제했잖아요. 해제해서 이미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말을 한번 해버리고 나면 빼박이라고요. 철회할 수 없다니까. 찌가 한 말이 자기가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무효가 돼버렸어.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계약 해제한 것은 요거예요. 요렇게 했는데 등기까지 만약에 넘겨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등기까지 넘겨줬어. 그래도 이 등기도 같이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이제 아직 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게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소유권은 가부한테 돌아와 버려. 물권의 복귀 이렇게 말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거기에 이제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 사람한테 뭘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인 거죠.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래서 그 물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생긴다. 물권적 청구권도 인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참고로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도 안 걸려. 소멸시효에도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한다. 혹시나 또 이것도 공부하시다가 너무 뭐하네? 그러면 제가 인문 강의 법률 용어 강의를 중요한 것들을 제가 강의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시간 날 때 한번 쫙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데 이미 매매로 사서 또 넘기는 걸 전매라고 한다고요? 이것도 매매야.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어. 근데 아직 해제하기 전에 넘겨줬어도 나중에 갑이 해제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야. 이게 기본 원칙이죠. 봐보세요.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넘겨주냐고요. 만약에 다른 걸 갖고 와서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이 되냐고. 안 되지. 지 것도 아닌데 자기 거에야 넘겨줄 수 있지. 요걸 이제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무효다. 이런 전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는 걸 믿고 사왔는데 큰일 나겠네.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둔다는 거야. 제3자 보호 규정을 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3자가 되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을 둬. 참고로 제3자 그랬는데 이 제3자는 당사자 아닌 사람을 말한다. 갑을이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3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X 매매 계약을 기출해서 또 X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제3자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제3자는 등기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등기는 가등기라도 되는데 등기가 돼 있어야 돼. 동산 같으면 인도가 돼 있어야 돼. 참고로 매매 계약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등기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동산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인도가 돼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봤는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돈 실은 것만 가지고 내 건 안 돼요. 그 물건을 넘겨받았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인도받았어야 소유자가 된다고. 근데 부동산 같으면 뭐라고요? 등기가 됐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대항을 할 수 있게 돼.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한다. 대항은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 근데 채권자라도 대항 요건을 갖추면 제3자로서 보호를 해줘요. 네. 자, 됐고. 그런데 여기서 이 제3자와 관련해서 해제 전에는 선악 불문이다. 선의악이 불문이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모르고 선의악이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해제 후에는 갑이 을한테 해제를 했는데 해제한 걸 알고 산 사람까지 보호해 주는 건 아니야. 해제한 걸 모르고 산 사람만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후가 다르죠. 해제 전과 해제 후가 다르다. 이렇게 아주 이런 것들을 또 시험 문제로 내요. 네, 그래서 알아두신다. 그 외에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원상의 보무, 손해배상, 동시행 관계가 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요. 제3자 개념이 다시 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으로 등기를 넘겨줬어. 그런데 을이 병한테 이미 또 매매로 팔았어.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어. 그 뒤에 계약 해제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고 함께 이루어진 등기도 같이 무효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자가 아닌 거지. 갑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 병은 논리가 이렇습니다.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니까요. 이게 기본 원칙인데 병이 소유자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을한테 있는 등기를 믿고 사왔는데 보호가 안 되면 곤란하겠네. 그래서 법에다가 제3자 보호 규정을 따로 뒀다 이 말이에요. 제3자 보호 규정을 따로 뒀다 이 말이라고. 근데 이 제3자가 되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 등기가 가등기라도 괜찮아. 근데 가등기는 안 들어봤을 텐데 보통 등기를 이제 본등기라 그래요. 이게 지금 본등기예요. 종국 등기라고도 한다. 그런데 가등기는 가짜로 일단 등기를 한번 해둔 거예요. 그런 걸 가등기라고 한다. 나중에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등기가 된 것도 인정해 주겠다. 요 말인 거죠.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을 기초로 또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런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것이다. 원래 제3자 개념은 당사자 아닌 사람을 말해. 갑과 을 말고 나머지는 다 제3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제3자인 거죠.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 사람 병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야. 이 매매 계약 기초에서 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나가서 뭐까지 했어야 돼? 등기까지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3자라고 좁혀준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제3자가 아직 해제가 있기 전에는 뭐 해제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뭐 선이야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 불문 제3자가 되지만 해제 후에는 그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만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봐두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잠깐 좀 보고 가시면 우리 민법 총칙에 가면 갑과 을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채권자가 지금 갑이 채무자인데 지금 돈을 안 갚으니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명의로 갖고 있다가는 다 강제 집행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해서 가짜로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가장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넘겨줬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짜로 맺은 계약은 무효예요. 이런 걸 통정의 표시라고 하는데 무효야.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도 같이 무효죠.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계약이 무효니까 그걸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 그래서 그 소유권이란 물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 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을이 만약에 병한테 또 X를 매매로 팔아버렸어. 뭐 그래가지고 등기를 넘겨줬어.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봐보세요. 을이 소유자가 아닌데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고. 근데 이런 경우에 병은 보호가 안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매매인 줄 모르고 산 사람들이 있네. 그런 사람을 선의 제3자라고 한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거지. 선의 제3자를 보호해준다. 여기서 제3자 개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나 여기서 제3자나 어쨌거나 당사자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당사자 아닌 사람은 갑을 말고 나머지는 다 제3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3자는 여기서 병, 여기 이 병으로 좁히려고 하는 거야. 이 가장 매매의 기초에서 진짜 매매,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고. 그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 선의 제3자를 보호해준다. 아까 여기서 봤더니 여기는 그냥 제3자인데 해제 후에는 선의 제3자 이렇게 했네.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등기를 얘기했지만 여기는 꼭 등기 얘기는 안 해요. 어쨌거나 다른데 그런 다른 것들을 나중에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 우리가 요 파트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걸 먼저 공부하고 이 파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면 그 말이었구나.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래서 제3자인지를 한번 봐보시면 기억본에 이런 사람이죠.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런 뜻이 지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산 같으면 인도받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마친 자도 제3자가 된다고. 그 다음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
이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면 그게 등기를 해주게 돼요. 등기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건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 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랬는데 이 제3자가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권자여야 돼. 물권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돼. 근데 임차인은 채권자예요. 원칙적으로 안 돼. 그런데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물권처럼 돼서 보호가 된다고. 보호를 해준다. 임차권도,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등기가 안 돼도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받는다는 게 이사 들어간 거예요.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대항 요건을 갖추면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상 채권만을 양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거야. 또 채권 자체를 압류해도 등기가 될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등기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이다. 전부명령 이런 것들도 안 돼. 또 채권의 가압류 채권자 이런 사람들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제3자가 되지만 채권의 가압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근데 D급번 봐보세요.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있어도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이거 봐보세요. 토지 매도, 그런데 건물의 매수인 그랬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제3자 그랬을 때 뭐예요? 이렇게 X 매매가 있고 다시 X 매매가 된 뒤에 등기가 된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갑과 을이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토지 X 매매로 등기해 준 뒤에 근데 을이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병한테 Y 건물을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거기서 XX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는 X하고 Y는 다른 거잖아요.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다룬다.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이 경우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토지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로 갔어.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고. 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두고요. 여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요런 논리인데 원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계약 해대권과 손해배상 지원권이 인정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약 해대권을 중심으로 본 거야. 계약 해대를 하고 나면 요게 그걸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반을 해줘야 돼.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원래 우리 부당이득반을 할 때는요. 부당이득반하는 의무와 관련해서 이게 748조에서 선의와 악의자로 나눠서 선의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그걸 현존이익 이렇게 말한다. 현존이익반을 규정하는데 악의자는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익에다가 이자를 더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원상회복 의무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상회복 의무는 뭐냐? 받은 걸 다 돌려주는 거야. 전부 반환이다. 그래서 거기 새끼 친 게 있으면 새끼까지 돌려줘야 돼. 돈 같은 경우는 이자를 더해서 주는 거죠. 이자가 새끼죠.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수인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걸 줬단 말이에요.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때는 뭐까지 해서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점이자라고 할지라도 과실취권원 이런 게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 이자가 지연이자는 아니야. 지연이자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이자율이 연 2할로 올라가는데 그런 게 아니다. 참고로 이제 이것도 채권 총칙에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자율은요. 약정에 따라서 뭐 연 2%, 연 3%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정 이자는 그걸 약정을 안 하면 법에서
법정 이자율이 있는데 연 5%가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금전채무에서 빨리 안 주면 그걸 빨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다. 그걸 줄여서 소촉법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연 2할로 높여버려. 완전 너무 세죠. 그런데 그건 지연이자일 때 그렇다고. 근데 여기는 그냥 이자 문제잖아요. 지연이자가 아니잖아요.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니다. 지연이자는 성질이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근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할로 드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비 상당까지 반환할 건 아니야. 그건 두고요. 과실상계라는 게 있는데 과실상계도 우리 채권 총칙에 가셔서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 과실상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손해배상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죠. 그냥 원상회복 의무 문제잖아요. 그래서 과실상계 문제가 안 나와. 과실상계는 언제 나온다고요? 이 손해배상할 때 나온다고. 그런데 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계약이 유효일 때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이 안 돼서 생기는 손해를 이행이계 손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정에 이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행이계 손해를 배상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이제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나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렸네. 근데 우리 무효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책 문제가 생기면서 실내익 배상을 한다고 그랬죠. 실내익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다라고 한다. 다만 실내익의 손해배상에서는 언제나 이행이익 한도라는 제한이 있다. 이행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라는 제한이 있다. 미리 미약금 약정을 해놨어. 그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관계 우리 외웠던 거 생각나시죠? 해무치. 해대가 됐을 때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다라고 했다. 근데 그게 손해배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한다. 그런데 해제했을 때 이런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일 때 이 손해배상과 해제한 이후의 손해배상도 같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같다. 이렇게 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대권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해대권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답이 없어. 그러면 치고할 수 있다고. 근데 치고했는데 말이 없네. 그러면 현상 유지라 그랬죠. 독촉을 했는데 말이 없어. 해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대권은 소멸해버려. 그리고 훼손 등으로 인한 해대권의 소멸. 해대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도 해대권은 소멸한다 라고 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정해제 문제가 있죠. 약정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요거는 앞서서 우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대권의 보류에 관해 특약을 한 경우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약정해대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공장 건축허가 못 받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어. 그랬는데 건축허가를 못 받았어. 그랬을 때 약정해제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약정해제에서도 543조 이하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 근데 우리 약정해제, 법정해제 구별하지 않고 한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규정한 것들이 있어. 그건 적용될 게 아니죠. 이게 544조 내지 54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행지체 정갱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541조는 계약 해제권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원상회복 의무도 적용이 되죠. 다만 이제 계약금 계약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매매편에 가셔서 들으시면 알게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여기서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손해배상은 뭘 전제로 한 거예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인정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이 아니면 손해배상도 없어. 따로 약정을 했으면 이제 약정한 대로 되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아니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해제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근데 이 합의해제 요 문제는 이런 것인데요. 뭐냐면 둘이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없앱시다라고 합의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X 계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가도 우리 이 계약 없앱시다 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게 해제 계약, 합의 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 문제인데 계약 내용에 따라서 하면 돼.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근데 그게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된다. 근데 이 해제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다 유추 적용할 것이냐인데 그건 아니다. 뭐냐면 이 해제에 관한 규정을 해제는 성질이 단독행위다. 근데 합의 해제는 이 성질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543조 이하가 단독행위를 전제로 규정을 둔 것인데 여기다가 유추 적용을 할 건 아니야. 이 말인 거죠. 네, 법에서 이렇게 해놨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말 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디에다 규정을 해두고 그 규정에 준해서 적용해라 해서 준용 규정이 있다. 준용 규정은 입법 기술로서 입법 방법, 입법하는 기술이에요. 기술로서 계속 같은 말 하기 싫으니까 그 조문처럼 해. 이렇게 갖다 끌어다 쓰는 거야. 준해서 적용하는 거야. 그게 준용이에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게 준용이죠. 그런데 법에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법에 규정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유추 적용, 유추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근데 유추가 뭐냐면 같은 종류일 때 같은 추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얘는 성질이 단독행위고 얘는 계약이잖아요. 그 유추 적용될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 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이나 또 원상회복에서 이자 같은 문제가 여기에는 적용될 게 아닌 거지. 그런데 제3자 보호 규정만큼은 유추 적용해 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외워버렸어. 제3자 보호 규정은 동그라미다. 그런데 손해배상, 이자 이런 건 유추 적용될 게 아니야. 삼동손이스라고 이렇게 놨다. 예. 그래서 하고 합의해제 이거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요것들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문제예요. 해제와 합의해제 비교. 우리 법정 해제를 하거나 약정 해제를 하거나 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죠. 근데 계약금 계약도 약정 해제 일종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줬어도 해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복귀해버려. 그래서 물권적 채무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뒀죠. 똑같은 문제가 약정 해제에서도 생겨요. 근데 계약금 해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 왜냐하면 계약금 해제는 이게 이행하기 전에 예를 들면 중도금 주기 전에 등기 넘겨주기 전에 하는 게 계약금 해제이기 때문에 등기 넘겨준 다음에 계약금 해제 문제가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제 중개에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원상회복 의무 해야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자 가산한다. 약정 해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손해배상 법정 해제에서만 있는 거죠.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만.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만 있다. 근데 약정 해제에서는 그런 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의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계약금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 해제는 우리 이제 중도금 주기 전에 매수인은 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도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한 게 없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 회복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게 없지. 이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 보호규정 문제는 생겨. 이게 뭐냐면 이거 잠깐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해제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합의 해제를 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서 소유권이 돌아가 버리니까 둘이 장난쳐가지고 제3자를 해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여기에 유추 적용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합의 해제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삼동손이 쓰다. 이렇게 된다. 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는 그냥 계약 해지가 뭔지만 좀 알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끝내는 거다.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끝내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뭐 임대차 계약에서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있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좀 양이 많으니까 이제 책 체크, 기본서, 교과서 체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